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자, 5회, 자, 문제풀이를 함께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중 네트워크의 접속, 관리, 통합, 평가 및 정보를 창출해내는 사람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고 관리, 통합, 평가, 정보를 창출해내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하죠? 정보통신의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정보통신, 리터러시. 러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지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 컴퓨터 리터러시. 자, 컴퓨터 리터러시인 경우에는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제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리터러시도 나오죠. 자, 정보 리터러시인 경우에는 정보를 검색하고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도 나오죠. 자, 이 디지털 리터러시인 경우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죠.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낸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로 조직하는 올바른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맥클럽이라는 학자이자 등장하죠. 자, 맥클럽이 제시한 지식의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뭐죠? 지식의 유형이죠. 맥클럽이 주장하는 지식의 유형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실용적 지식, 지적 지식, 원하는 지식. 원하는 지식이 아니죠, 이게. 원하는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하지 않는 지식. 자, 그러면 이제 원하지 않는 지식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흥미 밖의 지식, 또 우연히 취득한 지식, 또 아무 목적이 없이 내가 얻게 된 지식, 그것을 바로 이제 원하지 않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맥클럽은 바로 이렇게 지식의 유형에 대해서 구분을 또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지식, 자,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원하는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원하지 않는 지식이 정확한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여러분 이 부분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중 노나카 이쿠지로, 일본의 학자죠. 노나카 이쿠지로. 이쿠지로의 지식 변화 모형이죠. 지식 변화 모형. 자, 모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본 강의에서도 배웠습니다. SESI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는데, 연결된 것은, 옳게 연결된 것은 뭐냐? 자, 암묵지와 암묵지.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이것이 외부화입니까? 아니죠.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가는 것을 이것을 사회화라고 하죠. 사회화. 그 다음에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이것을 사회화가 아니라 뭐예요? 사회화가 아니라 외부화. 이렇게 보는 것이 외부화. 그 다음에 자, 형식지에서 자, 지문은 이제 형식지에서 암묵지가 종합화라고 그러는데 암묵지입니까? 아니죠. 형식지에서 무엇으로? 형식지로 가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종합화다. 종합화. 자, 그리고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가는 것을 이것을 내부화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노나카 이쿠즈라가 얘기하고 있는 지식 변화 모형 4가지죠. 이 부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은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사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사회죠. 사회에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좀 더 추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설명한다. 산업사회 개성으로 커뮤니케이션 사회를 혁신한다.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것은 바로 2번의 지문은 뮤니라고 하는 학자의 뮤니가 얘기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사회를 설명하는 것이죠. 2번은 뮤니입니다. 뮤니라고 하는 학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회 체제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조작으로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회체계의 고유한 관계와 조직을 확대 유지한다. 커뮤니케이션만이 소통할 수 있는 공리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자, 그래서 1, 3, 4번인 경우가 루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커뮤니케이션 사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2번 주문은 누구요? 민이라고 하는 학자가 설명하고 있는 자 커뮤니케이션 사회와 관련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5번 한번 보시면은요. 자, 카스텔이죠. 카스텔이 제시하는 통신망 형태에 따른 국제 분업의 형태. 형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거리가 먼 것은 정보노동에 기초한 고가치 생산국, 저임금 노동에 기초한 대량의 생산국, 풍부한 노동에 기초한 잉여노동의 생산국, 풍부한 노동. 기초한 잉여노동 생산국이다. 이 표현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 그럼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정확한 표현은 저가치 노동에 기초해서 저가치 노동에 기반해서 이런 얘기죠.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부존 자본이나 자원이 거의 없고 정부가 불안정합니다. 정부가 불안정해서 하부 구조가 매우 빈약한 지역.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표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가치 노동 기반으로 돼 있고 자본이나 자원이 거의 없고 하부 구조가 아주 빈약한 지역이 정확한 표현이죠. 자, 자연자원이 기초한 원자재 생산국. 이건 맞죠. 그래서 카스텔이 제시하는 통신망 형태에 따른 국제 분업의 형태는 요 4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이죠. 다음은 이미지와 시뮬라시옹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미지와 시뮬라시옹이죠. 요거는 이제 프랑스 말입니다만은 영어로 하면 시뮬레이션은 뭡니까?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레이션. 영어로 하면은 이런 부분이죠. 이건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로. 자, 이거를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것은 이미지는 실제 반영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미지는 실제 반영이다. 이미지는 실제를 갖추고 변질시키고 실제 부재를 감추고 어떠한 실제와도 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 반영이 많은 거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자, 다음은 이제 7번입니다. 다음은 포스터의 제2미디어 시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자, 포스터라고 하는 학자는 제2미디어 시대에 대한 특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2미디어 시대의 특징. 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일방향의 커뮤니케이션, 계층화 불평등 체제의 도구,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맞죠? 근데 탈중심적이다. 탈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예요? 이것이 이제 제1 미디어 시대죠. 근데 질문은 뭔데요? 제2 미디어 시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중심적은 아니죠. 자, 또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민주화, 어떤 보편의 어떤 시민권을 촉진시키고 공간과 시간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퍼텍스트는 이용자가 클릭을 통해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돌아다니고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텍스트를 오디오와 비디오로 자유롭게 연결하도록 허용한다. 다음 중에서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이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상호 텍스트성, 원자적 재배열화 맞죠? 선형성은 아닙니다. 선형성은 아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비선형성이죠. 비선형성이다. 이렇게 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렉시아적 특성. 그래서 비선형성이라는 것은 한 번에 원하는 곳으로 웹페이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비선형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번의 클릭으로 갈 수 있다. 한 번 클릭으로 웹페이지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고 어떻게 했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도 이런 문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중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네트워크 성장의 법칙은 무엇인가? 자, 이 법칙과 관련한 부분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죠. 뭡니까? 이것은 메트칼프의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지문상에도 보면 이제 사르노프의 법칙이 나오죠. 사르노프의 법칙. 자, 이 사르노프의 법칙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방송 네트워크의 가치는 시청자 수에 비례한다. 방송 네트워크의 가치는 시청자 수에 비례.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사르노프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어의 법칙이 이제 등장합니다. 무어의 법칙. 자, 무어의 법칙은 이런 얘기죠. 마이크로칩 밀도가 18개월마다 주기입니다. 주기 18개월마다 2배 증가한다. 2배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무어의 법칙이죠. 무어의 법칙. 다음 리드의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리드의 법칙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죠. 자, 네트워크 가치는 접속자 숫자 제곱 제곱하는 대신에 네트워크의 접속자의 숫자만큼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숫자만큼 제곱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법칙과 관련해서는요, 4가지죠. 그래서 사르노프의 법칙은 방송의 네트워크 가치는 시청자 수에 비례하고, 무어의 법칙은 마이크로칩 밀도가 18개월마다 몇 배? 2배씩 증가한다. 그 다음에 리드의 법칙은 네트워크의 가치 수는 접속자 숫자의 제곱에 비례하고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숫자만큼
만큼 제곱이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자, 이런 법칙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10번이죠. 레비는 집단지성은 어디에나 분포하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면서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음 중 집단지성의 실제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레비라는 학자가 집단적 지성에 대해서 언급했죠. 집단지성. 자,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 동원입니다. 실제적 동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집단지성의 주체들은 10대를 시작으로 전 연령층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서 사전에 약속된 춤을 추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급작스러운 모임. 자, 번개 모임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은 플래시몹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 노트북, 휴대전화 등 개인의 미디어를 통해서 소수의 인원들에 의해. 자, 이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소수의 인원이냐, 이것이.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생성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조정돼서 공유된다. 생성된 정보가 바로 생성이 돼서 자, 공유하느냐 이런 얘기죠. 집단지성은 온라인 참여에만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치 참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상호 보완적 양상을 가진다. 자, 여기서 과연 소수의 인원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럼 무슨 얘기죠? 소수의 인원들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스스로 만들고 공유한 지식. 중심을 이룬다. 자, 그러니까 레비가 얘기하는 집단지성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운동에 있어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다수의 많은 대중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공유한 지식들이 바로 중심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1번 보도록 하죠. 11번입니다. 전자민주주의는 국민의 무관심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정치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참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빠른 정책 결정으로 정치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자, 노백이 제시한 인터넷 공간의 토론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노백이라는 학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백이 얘기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의 토론에서 보장될 인터넷 공간에서의 토론이죠. 요소는 무엇이냐? 자,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검열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공개성이냐? 공개성.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겠죠? 다음, 자, 책임성.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공개성은 조금 더 거리가 멀고, 공개성은 아니고,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이렇게 보셔야죠. 공공성이라고. 자, 이 외에도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몇 가지 좀 보죠. 자,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자, 책임성 언급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투명해야죠. 투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성, 다원성. 평등해야 되고, 자, 또 다원성. 이것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도 필요하다. 정보도 필요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이고요. 촉진성. 자, 그래서 공개성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공공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12번 보죠. 스마트워크의 유형으로 본사와 유사한 수준의 사무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근태관리나 보안성 확보가 용이하고 직접적인 가사 육아에서 벗어나서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근무 형태는 뭐냐?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마트워크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그랬죠. 스마트워크.
이 유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또 등장을 하죠. 자, 재택근무도 있고요. 재택,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집 또는 혹은 또 가까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근무도 있고요.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동근무. 이동근무는 이제 휴대하고 있는 휴대용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본인의 위치나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이 되죠. 간혹 이런 분들 이제 기업체에서 악용하는 그런 수단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동근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이것이 스마트워크죠. 스마트워크 센터죠. 스마트워크 센터. 센터 근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태관이나 보안성 확보가 용이하면서 육아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근무 형태죠. 다음 이제 13번 보죠. 스마트워크는 스마트한 정보통신 기술과 제도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율적으로 일하고 자유롭게 협업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업무 방식으로 기존의 원격 근무와 차별화하는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부분들을 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관련한 그런 부분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이동성이다. 성과 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게 뭘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격 근무죠. 자, 원격 근무인 경우가 바로, 자, 성과 관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효율성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뭐죠? 스마트워크와는 좀 틀리다라는 거죠. 자, 원활한 협업도 가능하고 정보통신 기술뿐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에 의한 체계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스마트 워크센터,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 스마트 워크센터는 어떤 부분에 좀 중심을 둘까요?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제도, 그 다음에 자, 문화를 첨가한 개념을 볼 수 있죠. 문화를 첨가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스마트 워크센터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1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개인정보의 수집, 수출,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부분이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부분이죠. 보호법과 관련한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지켜야 할 원칙을 명시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근데 개인정보 관리의 보안성을 제고한다. 자, 개인정보 관리에 보안성을 제고한다. 보안성 맞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맞느냐? 아니죠. 보안성이 아니라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이죠.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는 거죠. 자, 이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위탁관리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이용도 하고 목적에 맞춰야 되죠. 적합해야 되죠. 이용하고 제공하고 폐기하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상에서 투명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는,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 공시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본다면 이제 공공기관의 CCTV,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법적인 규제도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1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자체 개발한 진단척도인 한국형의 진단척도, 자, K척도라고도 하는데, 일상생활에 장애가 오고 금단이 오고 내성의 세화의 요인 중에서 적어도 요인이 표준 점수가 63점 이상인 집단을 나타내는 그룹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고위험 사용자, 잠재적 사용자, 일반 사용자, 그 다음에 위험 사용자라고 했는데, 이게 누굽니까? 잠재적 사용자죠. 잠재적 사용자. 그러면 자, 한국정보진흥원이죠.
자, 이 진흥원에서 한국형 진단척도라고 해서 K척도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위험의 사용자가 있죠. 자, 이 고위험 사용자인 경우에는요, 일반 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죠. 그 다음에 금단, 내성, 이런 표준 점수가 70점 이상입니다. 70점 이상.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경우죠. 그 점수가 몇 점? 70점 이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용자가 있죠. 일반 사용자. 자, 이 일반 사용자인 경우에는 고위험 사용자도 아니고 또 누구도 아니에요? 잠재적인 사용자군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위험과 잠재적인 위험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용자를 뭐라고 한다? 일반 사용자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세버슨이 제시한 사이버 공간에서 바람직한 정보 이용을 위한 정보 윤리가 아닌 거죠. 자, 세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정보 윤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죠. 관련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바람직한 정보 이용을 위한 정보 윤리가 아닌 것은 뭐냐. 자,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또 해악을 금지하고 또 뭐가 하나 있나요? 뭐가 하나 있죠? 공정한 표시죠. 공정한 표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한 경우죠. 그러니까 정보 공유를 존중한다? 정보를 공유한다? 요거는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저작자의 어떤 명예, 저작자의 명예나 덕망. 덕망이죠. 덕망 등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죠. 인격 보호.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정의죠. 명예, 덕망, 인격을 보호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저작 인격권. 저작 인격권이죠. 자, 이 저작 인격권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성명 표시권, 그 다음에 공표권, 기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작 인격권이죠. 그래서 저작 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안 되죠. 안 된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 재산권인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고 했고, 저작 인접권이요. 인접권이라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제작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지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방송 제작, 방송 사업자, 그 다음에 음반 제작자, 실현, 뭐 가수라든지 연기자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저작 인접권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그 다음 이제 18번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있죠. 한국저작권위원회. 묻고 있죠. 업무는 분쟁의 알선 조정을 하고 저자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감시한다. 이건 아니죠. 공정한 이용 감시는 아니다. 저작권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국제협력을 한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 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출제되는 부분들이 이제 국제적 보호와 관련한 조약이 있죠. 국제조약. 이런 부분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다음 중 저작 인접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기본조약, 저작 인접권과 얘기를 하고 있죠. 권에 관한 국제적 보호. 조약은 뭐냐? 이거 좀 묻고 있는 경우죠. 뭡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 협약이죠. 로마 협약. 그러니까 로마 협약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라고요? 저작 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 이렇게 보시면 로마 협약. 아예 그냥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자, 베른 협약이 있죠.
자, 베른 협약인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입니다.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자. 자, 그리고 무역 관련해 이제 지적 재산권 협정이 있죠. 무역 관련해서 지적 재산권 협정. 이걸 이제 영문으로 하면, 자, 여러분들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뭐죠? TRIPS.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웠죠, 이미. 그 다음에, 자, 세계 저작권 협약. 자, 영문도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유네스코에서 관장하는 저작권 국제조약이죠. 저작권에 대한 국제조약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 저작권 협약이죠.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방식주의, 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 자, 다음 이제 20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 문학적이나 예술적 저작물 보호. 고여가는 조약은 뭐냐? 국제적 협약은 뭐냐? 자, 세계 저작권 협약. 그 다음에 베른 협약. 바로 이것이 뭐냐면 베른 협약이에요. 베른 협약. 문학, 또 예술, 이런 저작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베른 협약이다. 베른 협약.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는 WIPO.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TRIPS.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적인 협약과 관련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